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오늘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문제 삼으며 국제노동기구 ILO와 유엔의 추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도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공장이 밀집한 인천 성남동 인쇄공장에서 큰 불이 나 인근 건물 10곳이 불에 탔습니다. 공장 안에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불이 옮겨 붙은 건물이 기울어지며 붕괴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부상에도 투혼을 펼친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표팀과 만찬을 함께하며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내년 1월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만 명을 넘기며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겨냥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한다며 작심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 연기 지도를 했다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이건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더 탐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더 탐사 측과 후원자들이 언론 탄압을 주장하며 사무실 진입을 막으면서 한때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 보름달 옆에 반짝이는 붉은 별, 화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거의 일직선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100년 안에 2번밖에 볼 수 없는 매우 진기한 장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화물차주를 처음으로 고발한 데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명령 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찾았습니다. 원 장관은 업무 개시 명령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일선의 화물 기사분들과 이 지도부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철강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미복귀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입니다. 화물연대는 도심 곳곳에서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유 3사 앞,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파업 정당성을 주장하며 업무 개시 명령에 반대하는 선전전과 농성을 매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풀려면 당사자인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마주 앉아야 하지만 지난달 30일 2차 협상 결렬 이후 만날 약속을 잡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국토부는 파업 철회가 먼저다라고 밝혔고 화물연대는 교섭 진행을 촉구한다면서 서로 입장만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가 가장 길게 파업했던 기간은 2003년 당시 16일. 이번 주 안에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최장기간 파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ILO와 유엔에 추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여론전에도 나서는 모습인데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은 법률에 따른 거라며 선 복귀 후 대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민주노총과 정부의 장외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쟁으로 대하는 반노동 입장을 노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이 아태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합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노사법 취지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ILO 개입 요청에 이어 ILO 사무총장과 유엔에 추가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내며 외교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으로 ILO 협약 29호 강제노동 금지 규정과 98호 단체교섭권 보장, 그리고 105호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고 파업을 범죄화하는 등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O 긴급 개입 요청은 조사나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아니고 더욱이 105호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ILO와 유엔의 개입이 반복되면 외교적 부담이 되고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안전운임 시행 전후로 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저희는 초장시간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벌이는 집단 운송 거부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대화한다는 선복귀 후 대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경찰이 화물연대 파업을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한 차량이 보복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별도로 단속팀을 꾸려 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화물 차량 운송보호 기동 단속팀 115개를 꾸려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 일부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차량을 대상으로 보복성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특히 운송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의 차를 훼손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잡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사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아니냐, 탄핵 아니냐를 두고 고심해온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탄핵안 직행에서 한 단계 수위를 낮춘 건데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해임 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일부는 여전히 탄핵안 직행을 주장했지만 전국 금냉과 역풍을 우려해 해임한 뒤 탄핵안이란 단계적 문책론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9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끝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협상도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산과 해임안은 별개라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는 법안대로 예산대로 그다음에 이런 해임 건의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들이 하는 정치예요. 국정조사 결과를 봐서 책임을 묻자고 한 것이 순서인데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먼저 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액 규모는 물론 대통령실 이전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 쟁점이 여전하고 법인세나 종부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도 견해차가 큽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누구도 쉽게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실제 처리되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임 건의안 처리 결과를 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차출설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출론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요구가 있어도 그러면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 밀집한 인천 성남동 인쇄공장에 큰 불이 나 인근 건물 10곳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옮겨 붙은 건물이 기울어지며 붕괴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하면서 한때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꽃이 일렁입니다. 호스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저녁 7시 16분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약 500제곱미터 크기의 지상 2층짜리 철골 건물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야근을 하시다가 발견을 하셔서 전화를 주셨고 바로 그냥 신고하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는 한 15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불이 많이 번졌고. 불이 난 곳은 공장과 상업 건물들이 몰려있는 밀집단지. 인쇄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탓에 인근 건물 10곳이 삽시간에 탔습니다. 불이 난 인쇄공장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화재로 건물 골조가 휘어지면서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퇴근 시각에 불이 시작된 데다 불이 난 직후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는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해 폭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물 내 진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고요. 또 샌드위치 파는 데 특성상 이게 물을 뿌려도 안으로 침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딱 막혀 있는 공간에서 노면도 많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용한 모든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빠른 대응을 주문하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4시간 1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과 주변 건물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 꿈을 달성한 축구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공항에는 구름 인파가 몰려들어 부상 등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내고 돌아온 우리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을 선두로 자랑스러운 태국 전사들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영 나온 축구 팬들의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긴 비행으로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성적표를 품어야 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Perante o povo coreano, agradecimento dos jogadores que fizeram possível lograr este objetivo. A todos eles, aos jogadores e ao povo coreano, o meu muito obrigado. 치명적인 부상에도 마스크 투혼을 보여준 손흥민은 한국 축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장다운 든든함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선수들 또 저희 팀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외모뿐 아니라 뛰어난 실력으로 인기 아이돌 부럽지 않은 팬층을 확보한 조규성은 벌써 4년 뒤 더 좋은 성적을 다짐했습니다. 매 시즌마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증명해내면은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명의 정우영과 골키퍼 김승규는 카타르 현지에서 소속팀으로 떠났고 나머지 선수들 역시 짧은 휴식을 마치면 각자의 소속팀으로 복귀합니다. 이미 사임사를 밝힌 벤투 감독은 신변을 정리한 뒤 고국 포르투갈로 돌아갑니다. 16강 진출이라는 성취감과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 여기에 무거운 숙제까지 동시에 떠안은 축구대표팀은 내년 3월 새로운 감독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귀국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애초 오찬으로 계획했다가 선수, 코치진 일정 등을 상의해 만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서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12년 만에 극적으로 16강에 오른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뒤에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내년 1월에 해제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이달 안에 구체적 시기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일부 지자체의 독자적 추진 발표로 불이 붙었습니다. 실내 밀집도가 증가하는 겨울에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정부도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시점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사회적 합의와 보완책 마련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0월 말 정도에 한 석 달만 참아주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석 달 다 돼가죠. 1월 말이나 그쯤 되면은 웬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는 있는 시기가 될 거다. 구체적인 방식은 그동안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던 것에서 권고와 자율적 이행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다만 병원과 요양시설처럼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겨울 유행 추이와 고령층의 이가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계절 독감의 유행 추세를 살펴 이달 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겨울 유행이 진행 중인 지금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학교가 유지한 학교보다 확진자가 2배 많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마스크의 전파 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따라 계속 필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만 명을 넘기며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신규 환자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해 당분간 느린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7천여 명 늘며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전주 대비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는데 주간 단위로 넓게 보면 최근 확진자 규모는 소폭 줄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만 3천여 명으로 한 주 전보다 1.8% 감소하며 6주간 이어진 증가세가 멈췄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로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지만
겨울철 재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 겨울철 재유행 정점이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가 정점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증가의 여지가 있다. 당분간은 느린 증가세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인명피해 상황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소폭 늘었고 하루 사망자도 50명 안팎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리는 재감염률은 6주 연속 올라 신규 확진자 7명 가운데 1명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동절기 유행으로 최근 재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재감염됐을 때 치명률은 첫 번째 감염 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지표를 주목해서 방역당국은 첫 감염과 재감염 모두에서 백신의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개량 백신 적극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풀어주고 증상이 가벼운 감염자들은 자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실내 체육관을 개조한 임시 격리병동. 병상 사이엔 천장이 뻥 뚫린 칸막이가 전부입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면 그마저도 없습니다. 간이 침대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장실에 침낭을 펼쳐놓는가 하면 야외에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주거단지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모든 입주민이 이런 시설로 끌려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의료진도 부족해 병원이라기보단 집단 수용소란 오명을 샀습니다. 他没有说要给你配药或者是要给你打针什么的，就完完全全就是我觉得近来目前为止使用的自愈的这个治疗方案。 앞으로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라면 감염되더라도 자기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독감약이나 해열제 등도 실명 등록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풀어준 상태입니다. 与其投入这么多的人力物力再去做这些核酸检测的事情、建方舱的这个事情，那不如去提升我们的基础医疗。 아파트 단지나 슈퍼마켓,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라면 어디에나 붙어있는 QR코드. 그동안엔 최소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PCR 검사를 받고 스마트폰에 등록해서 음성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감염이 확산한 지역은 검사를 매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무화 조치도 폐지됩니다. 지난 3년 동안 14억 인구의 일상을 지배했던 제로 코로나에 중대한 변화를 선언한 겁니다. 福利院、医疗机构、托幼机构、中小学等特殊场所外，不再查验核酸阴性证明。 지난 2020년 우한 봉쇄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역 빗장을 걸었던 중국. 가장 늦게 일상 회복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5일 취임 100일을 별도의 간담회 없이 지나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겨냥해서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한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그분을 언급한 남욱 변호사의 연기 지도를 했다고도 비난했는데 이에 남 변호사는 이건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포 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고 질타한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들 발언이 끝나고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 예정에 없던 검찰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또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대장동 지분 일부가 이 대표 측 소유라고 들었다고 폭로한 남욱 변호사 진술 배경으로 검찰을 지목하며 검찰 연기 지도가 형편없다고도 일갈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 발언을 풍자하듯 이번 사건은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라며
허구가 아닌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령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국민의힘도 이 대표 수사는 창작도 연기도 아닌 진짜 현실이라며 이제는 국민 앞에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공세고피를 조였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창작, 연기, 연출은 1도 없는 100% 리얼입니다. 현실 도피로 끝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개된 옥중서신에서 힘을 합쳐 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지만 당내에선 이른바 팬덤 정치로 이재명 사당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당대표 공천권까지 내려놓으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공천이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것인데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 안 하겠다 공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일 가정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가 빈틈을 보일 때마다 작심 발언을 내뱉으며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대응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서 당당하게 정치검찰과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팬카페 등에 공개된 지난달 30일자 옥중서신에서 군사작전 하듯 3일 만에 체포와 구금, 구속이 돼 이재명 죽이기라는 정치검찰의 목표를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한 죄를 검찰이 만들고 있어 처음에는 황당하고 분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냉정해졌다며 당당히 맞서 승리하겠다고 썼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이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구속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 이대준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사건 관련 첫 서면 보고를 받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전 상황으로 문건엔 상황 개요와 함께 북한군의 구조 정황도 일부 담겨 있는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보고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고인이 구조될 거로 생각했고 당시로선 취득한 첩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선은 다시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는 문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에도 원론적인 대답으로 말을 아껴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며 몇 마디를 보탰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과거 대북송금 특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지 않았느냐며 과거 발언까지 소환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특검법 공포즈음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도 김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 있는 거로 드러난다면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을 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범죄 혐의 없이 가볍고 쉽게 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이 굳이 인터뷰의 한 대목만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적 부담을 떠나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 의지를 내비친 거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수사팀은 신중과 절제라는 기존 계획과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우선 남은 구속기간 서전실장을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 발표까지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 탐사의 사무실과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 탐사 측과 후원자들이 언론 탄압이라며 사무실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시민언론 더 탐사 사무실 앞에 경찰과 인파가 뒤섞여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 탐사 측과 후원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는 등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4시간여 대치 끝에 경찰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더 탐사 강진구 대표와 소속 기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더 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현관 앞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택배를 살펴봤습니다. 이후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더 탐사가 한 장관 자택을 찾아갔을 당시 촬영된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 대표의 자택에선 당일 동선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압수했습니다. 더 탐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집에 취재하러 한 기자를 주거 침입, 보복 범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경찰은 압수품 분석 뒤 관련자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시도가 이미 한 차례 불발됐죠. 특수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엔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분들 기억되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 수사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며 기존 수사 방향 자체는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은 중대한 사안이라 이 전 서장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은 뒤 조만간 이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전 서장 등은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를 저버려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상황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특수부는 참사 예견 가능성과 과실의 존재, 그리고 참사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수사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혐의 소명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특수부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때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밤 11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상황보고서에는 밤 10시 17분에 도착한 거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부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도 3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차례 영장기각 사태를 겪으며 초기에 입건한 피해자들의 수사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만큼 혐의 다지기에 더욱 주력하는 거로 풀이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찰청이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 내부 문건과 회의 내용, 회의 참여자 음성 등의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보국 소속 경찰관 7명을 무더기 인사조처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거쳐 공공안녕 정보국 정보협력과 경찰관 3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이들을 포함한 7명을 전출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한 방송에는 이태원 참사로 불거진 경찰 책임론과 관련해 국회 언론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찰청 회의 발언 등이 공개됐고 이후 고강도 감찰이 이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연방정부 전복을 계획한 극우 테러 단체 관련자 25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1년여 전부터 의회에 대한 무장 공격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독일 경찰이 한 남자를 경찰차에 태우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독일 정부 전복을 위해 의회에 대한 무장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독일 경찰은 이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하루 3,000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베를린 등 독일 곳곳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 모두 25명의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는 판사도 있습니다. 또 특수부대 소속 현역 군인도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용의자들이 극우 반정부 단체인 제국시민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 handelt sich hier ganz offensichtlich um eine der größten terroristischen Vereinigungen, die es in den letzten Jahren in dem eher rechtsgerichteten Bereich gegeben hat. 네오나치를 신봉하는 제국시민 극우파들은 독일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는 무기를 소지했습니다. 1차 대전 전까지 존속했던 제2제국을 모델로 새 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러시아는 독일에서 적발된 쿠데타 시도에 자국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Ну, это скорее внутренняя проблема ФРГ, и они сами констатируют, что ни о каком вмешательстве России речи идти не может. 독일 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 전복을 시도한 극우 단체에 대응하면서 쿠데타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저녁 보름달 옆에는 붉은 별, 화성이 같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거의 일직선이 되면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현상인데요.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붉은 별, 화성입니다. 밝기는 마이너스 1.7등급, 1등성보다 10배 정도 더 밝아 맨눈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매일 달과의 거리를 좁혀가 오늘 저녁 6시쯤 동쪽 지평선 위로 뜬 보름달 바로 옆에서 빛납니다. 남쪽에서 가장 빛나는 목성과 비슷하고 토성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화성과 보름달이 근접한 모습은 일생에 한 번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모두 일직선에 위치해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5번, 앞으로 100년 동안에는 2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을 놓친다면 2059년과 2078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화성이 정반대편에 놓이는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달이 정확하게 위치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처럼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2년 2개월마다 나타나는 회합 주기인데 과거 화성 탐사선 발사도 이 시기를 맞춰 이뤄졌습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3개월 전쯤 화성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화성 탐사선의 발사가 늦춰졌는데 2024년 말에는 화성 탐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달과 붉은 별의 회합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새벽까지. 그 이후부터 이달 말까지는 달과 점점 멀어져 동쪽 하늘에서 홀로 밝게 빛나는 화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남자 배구 현대캐피탈이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삼성화재를 3대0으로 완파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선 김연경이 24점을 올린 흥국생명이 페퍼저축은행을 3대1로 눌렀는데요. 흥국생명은 2연승을 달렸고 페퍼저축은행은 개막 12연패에 빠졌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홈 4연패에서 벗어나며 시즌 1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LG는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마레이가 26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86대 76으로 이겼습니다. 여자농구 우리은행이 최하위 하나원큐를 상대로 7연승을 달리며 올 시즌 첫 1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우리은행은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김단비가 19득점, 1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는 활약 속에 하나원큐를 73대 62로 이겼습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도로 아침에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7도, 대전은 10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수일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충북과 일부 남부지방은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도, 대전 영하 0.9도, 대구는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7도, 대구와 창원 11도, 광주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밤에는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오늘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문제 삼으며 국제노동기구 ILO와 유엔의 추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도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부상에도 투혼을 펼친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표팀과 만찬을 함께하며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내년 1월에 해제될 거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만 명을 넘기며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증축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새로 지은 지 3년 만에 교실이 부족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돼 오늘 오후부터 거래가 중단됩니다.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 등 추가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 경제 차질이 길어진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국제노동기구 ILO와 유엔의 추가 긴급 제안을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이 어제 ILO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특별보고관에게 추가 개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ILO가 개입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과 함께 파업을 범죄화하려 드는 등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뒤 정부가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유지하면서 사태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을 둘러싼 찬반 여론도 팽팽한 상황인데요. 파업에 나선 운전기사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화물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30년 넘게 시멘트를 화물차로 실어 나른 홍인기 씨. 하루하루 길어지는 파업에 한숨도 늘었습니다. 차량 유지비처럼 운행하지 않아도 나가야만 하는 돈이 많은데 수입이 끊기면서 곧 생계난이 닥칠 거라 말합니다. 15일이 거의 다가가는데 15일이면
저 사람들 한 달에 400만 원씩 내가면서 할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길에 남아 싸우는 건 홍 씨와 같은 화물 운전 기사에게 안전 운임제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제도 시행 뒤 과적과 거로는 줄고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 내역서를 보면 안전 운임제가 시행된 뒤 같은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이전보다 적은 화물을 실어도 이전보다 많은 돈을 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최소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연장이나 확대 약속 없이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벌써 안전운임이 3년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해보니까 조금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개선되는 걸 계속 끌고 나가서 더 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마음은 다 한 가지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 일부 파업 참가자들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보다 화물 노동자를 둘러싼 시민의 우애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화물 노동자가 월 500 이상을 보장받는 고소득자란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익에서 차량 할부금과 수리비용, 기름값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할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한 400원 갖다 줍니다. 할부가 한 달에 뭐 400~500씩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밤새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 기사들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은 5% 넘게 줄어 281시간 수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 시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100시간 넘게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정부 또한 집단 운송 거부에 타협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연말 안에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공개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이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유지해온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화 조치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PCR 검사 범위를 더욱 좁히고 빈도를 줄이는 동시에 요양원이나 학교 등을 제외한 공공장소 출입 때 음성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을 할 때도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없어도 되고 감염자가 많이 나온 지역의 전수 PCR 검사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이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이 환영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 등 23명의 대표 선수가 두 항공편으로 나눠서 비슷한 시각에 도착했는데요. 벤투호는 손흥민의 안와 골절과 황희찬의 햄스트링 부상 속에서도 투혼을 펼쳐 우루과이를 제치고 16강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환영 일정을 소화한 뒤 내년 3월 20일 다시 소집돼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 극적인 역전승을 이끈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는 귀국 인터뷰에서 16강 업적의 공을 동료와 국민에게 돌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16강에 가장 오를 수 있었던 큰 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16강이라는 업적은 사실
어떤 팀들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룹 스테이지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성과를 얻어냈고 또 많은 국민분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16강이라는 큰 업적을 세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경기에서 부상으로 못 나왔던 부분에서 좀 동료들이 열심히 뛰고 다 같이 또 아픈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힘을 보태지 못했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세 번째 정말 어떻게 해서든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게 어쨌든 너무 좋게 골로 연결이 돼가지고 또 저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부분에서 저희 선수들이 힘을 많이 얻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쾌감을 보인 거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 MZ세대 대표론을 두고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 사이 파열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한동훈 장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계 진출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아리송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정계 생각은 없으시다고 생각하실까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장관 차출설에 윤석열 대통령도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인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로는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은 한 장관 차출설의 진원지가 된 수도권 MZ세대론을 띄운 정진석 주호영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우리 후보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대표 선거에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심판으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심판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론적이며 지극히 당위론적인 얘기를 제가 한 것인데 심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얘기지 그게 왜 심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의 의중까지 알려지며 한동훈 장관의 차출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권에 입문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한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다소 잦아들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은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발족한 친윤계 의원들의 대규모 모임이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이 전체 의원 115명 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닻을 올렸습니다. 돌고 돌아 개파 모임 아니냐는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공부 모임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산하는 플랫폼 공부 모임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개파 모임 또한 또 다른 길로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국면에서 결국 친윤계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도 대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를 지휘해서 이기는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습니다. 특히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전당대회 일자가 가닥이 잡히며 주자들 간 기싸움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권 주자는 당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경쟁자 제거용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저는 너무 한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을 걱정할 때입니까? 총선을 걱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를 높이려는 일부 움직임에 3.6 코미디라고 직격했습니다. 유승민 한 명을 네.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을 네. 7대3을 뭐 9대1로 바꾸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3.6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한창인데 친윤계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과의 연대설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정현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잖아, 여기 김장철인가요? 아니, 너무 그거는 차차 봅시다. 어떤 그 경선 우리 만들어지고 또 경선 뭐 전당대 일정이 나오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고 전당대회 준비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면 당원 투표 반영 비율과 총선 승리 공약 등을 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한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문책 방식을 해임 건의안으로 할지 탄핵 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보고해 내일 처리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쟁을 키우려는 계략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 의원들이 총의를 모은 안건이 민생이 아닌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은 정기국회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또다시 끝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정부 부처 공무원이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라며 압사라는 표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도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표현 등을 통제해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후 5시 39분,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라며 이태원 압사 사건에서 압사를 제외하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립니다. 글이 올라온 지 1분 만에 서울시 재난인력 관계자가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다고 답하고 박 정책관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박 정책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사 관련 표현을 둘러싼 정부의 지시는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참사 이튿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참사 대신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피해자 대신 사망자와 부상자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는 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재난 관련해서는 용어를 이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내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고요. 정부가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애도 기간에도 근조 표시가 없는 검은 리본만 착용해야 하기도 했는데 참사 직후 정부가 피해 수습과 진상 규명에 힘쓰기보다는 참사의 파장이 커지는 걸 막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 모임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이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경찰이 거짓 해명을 하거나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며 이전 서장 등은 경찰 간부로서 영향력이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 탐사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 탐사 사무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강진구 대표와 소속 기자 등 3명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더 탐사 측이 사무실 출입구를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선 지 4시간여 만에 사무실에 진입해 동영상 관련 자료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폭로는 검찰이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남 변호사가 직접 응수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를 가리켜 캐스팅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이 대표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다시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로부터 연기지도 받았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이제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령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검찰의 쌍방울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성태 전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쌍방울 그룹을 수사하며 김 전 회장과 도피 조력자들을 쫓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김 전 회장 비자금과 쌍방울 그룹 자금 전반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검찰이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벌이다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을 기소하면서 안 회장이 북한에 21만 달러와 180만 위안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안모 회장의 공소장을 보면 안 회장은 대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측에 7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쯤 대북 사업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중국 심양에서 조선아태위 관계자에게 미리 준비한 14만 5천 달러와 환치기를 통해 마련한 180만 위안을 건넸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증축 공사가 진행되며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 지은 지 3년 만에 교실이 부족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레미콘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위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업 중인 학생들의 머리 위에서 한 층을 더 올리는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가 공사장으로 변하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한다는 것도 엊그저께 바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공지가 왔었거든요. 심지어 지난주에 하루 종일 정전과 누수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어떤 사과나 공지의 말도 없었고. 증축 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건물이 완공된 지 3년 만입니다.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학생 수도 그만큼 늘어 학교가 비좁아졌습니다. 등하굣길에 중장비들이 오가고 소음으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학교는 안전을 우려하는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저학년 자녀를 홀로 둘 수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건설에 앞서 학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청을 향한 비판도 꾸준합니다. 증축을 사실은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도 컨테이너 생활을 겪었는데 다시 또 공사를 겪어야 되니까 애들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학교 측은 33명이었던 과밀학급 기준이 지난해부터 28명으로 바뀌면서 교실이 예상보다 부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의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를 빚었던 카카오가 복구가 늦어진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는데요. 카카오는 자신들의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서비스 안정화에 투자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카카오가 뼈아픈 자기 반성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이중화도 바로 완성되지 않은 다리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중화는 이중화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장애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SK CNC가 운영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배터리실에서 불이 났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주요 서비스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같은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 네이버는 수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지만 카카오는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여러 서비스의 구동에 필요한 카카오 인증과 같은 핵심 기능도 판교 센터에 집중되어 여러 서비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원인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이중화 조치 미흡은 물론 카카오톡을 대체할 내부 소통 수단이 없었고 재해 초기 컨트롤 타워가 없어 장애 복구가 늦어졌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인 안산 데이터 센터에 전력과 냉방, 통신 분야 이중화 조치를 하고 발화 지점이었던 배터리실과 무정전 전원 장치를 방화 격벽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비스 안정화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개선 사항들을 추가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은 지난 5년간 투자 금액의 약 3배 이상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게 부가통신 사업자고 해서 그러한 이제 정부의 점검이나 평가 대상에 좀 빠져 있거든요. 제3자가 좀 약간 이렇게 와치하고 모니터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도 데이터 센터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발행사 위메이드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위믹스는 오늘을 끝으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위믹스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게임안에서 얻은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매력적이었지만 돈을 잃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직후 수익률이 한때 마이너스 97%까지 곤두박질한 겁니다.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닥사와 거래소들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떠한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 연합체가 그냥 상표를 딱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억울함을 호소한 데 이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부당하다는 위믹스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위메이드와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업비트 두나무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위메이드 측은 투자자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위믹스 가격이 더 폭락해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 등 추가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정부가 오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 경제 차질이 길어진다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그제부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감액 규모를 비롯한 주요 쟁점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축구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진행합니다. 오늘 만찬에서는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12년 만에 극적으로 16강에 오른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보름달 바로 옆에서 반짝이는 화성을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보름달 바로 옆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모두 일직선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59년과 2078년에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이용료가 2시간에 3,000원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아이 데리고 외출이 어려워진 엄마 아빠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아 씨는 7살 아들과 한 달에 한두 번 이곳 키즈카페를 찾습니다. 일반 키즈카페는 2시간 이용에 3만 원 넘게 내야 하는데 이곳에선 3,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일단 다른 키즈 카페들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저보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저렴한 건 이곳이 공공 키즈 카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시가 선정한 기관이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 카페가 반년 만에 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월 종로를 시작으로 중랑과 양천, 동작구에 차례로 생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무료고 다자녀 가정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호응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 이용자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추워진 날씨에 아이 데리고 외출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모임 멤버들이랑 같이 여기 오려고 주말에 일요일 날 시간은 3시 타임 거 이렇게 예약하려고 했는데 진짜 1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내년엔 100개, 2026년까지 동별로 1개씩 400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입니다. 서울의 행정동이 한 420개가 좀 넘습니다. 4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겠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다만 민간업계 타격 우려가 큰 만큼 상생 방안 모색은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 키즈카페를 새로 짓기보다 바우처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키즈카페 문턱을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이미 키즈 카페 같은 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부담되신다면 일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로 좀 지원해 주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는 식음료를 팔지 않고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건설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는 미국의 최첨단 3나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TSMC 반도체 생산 공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참석해 공장 가동을 위한 장비 반입을 축하했습니다. 타이완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는 120억 달러를 투자해 1공장을 건설 중인데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3나노칩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새겨진다면서 앞으로 미국 애리조나 TSMC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many of you know, we work with TSMC to manufacture the chips that help power our products all over the world. And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this work in the years to come as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인 반도체법을 제정해 생산 보조금과 연구 개발 지원에 5년간 527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비 2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IBM은 뉴욕주에 각각 20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2천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건설할 계획이고 SK그룹도 미국에서 반도체 분야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최근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이 잇따라 공격받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잠재적 반격수단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영토와 동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러시아 본토에 있는 비행장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사건이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TV로 방송된 인권이사회 연례회의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잠재적 반격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은 가장 앞선 핵무기들을 갖고 있지만 휘두르고 싶지 않다며 이러한 무기들을 억지수단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영토와 동맹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Американск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расположено на европ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Мы никому наш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е передавали, не передаем, но, естественно,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если это потребуется.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경우 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푸틴은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라고 독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반둥에서 자폭 테러로 보이는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8시쯤 반둥에 있는 경찰서에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해 경찰의 흉기를 휘둘렀고 곧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폭발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과 경찰관 등 2명이 사망했고 부근을 지나던 시민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테러를 저지른 남성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와 연계된 자마 안샤롯 다울라 소속으로 과거에도 테러 혐의로 갇힌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인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올해의 그룹상을 비롯해 올해의 콘서트 투어, 올해의 협업곡까지 모두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그룹 부문은 블랙핑크와 콜드플레이, 이매진 드래건스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던 흥행작 아바타의 속편인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을 일주일 앞두고 예매율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오는 14일 개봉 예정인 아바타2는 티켓 예매가 시작된 어제 오후 실시간 예매율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기준 실시간 예매율은 26.7%, 예매 관객 수는 5만 2천 명입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장인 배우 이범수 씨가 학생을 차별하고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범수 교수가 약 4개월 동안 직접 강의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생들을 나누어 차별하고 폭언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신한대 공연예술학부 재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로 인해 현재 불면증 등을 겪고 있으며 자퇴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다소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닷새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도, 대전 영하 0.9도, 대구는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7도, 대구와 창원 11도, 광주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충북과 일부 남부지방은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밤에는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일요일 오전에는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 중반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지방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